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뒤 이춘석,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제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잡음이 반복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당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새벽에 진행된 막판 임금 협상도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임시노선 투입을 포함해 비상소송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내린 눈까지 겹쳐서 출근길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이 한 차례 더 이어지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시 버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다 보니 아직 어둑어둑한데요. 이 출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출근길에 이미 나선 시민이라면 이 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타러 가셔야겠습니다. 이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조와 사측이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건데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 10.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만큼 이 노조가 주장하는 176시간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체불 임금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 3% 인상 이후 통상임금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20% 가까이 임금이 오르게 돼 받을 수 없는 제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노조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도 서울시나 사업조합에서 성의 있게 보여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아마 뭐 며칠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최대한 지방 수준, 지방 지자체 수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좀 당황스럽고 예, 좀 황당할 따름이고요. 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다면 출근길의 교통 대란은 불가피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조정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출근 추위로 가뜩이나 출근길이 힘든 상황인데 이 시내버스까지 멈춰서면서 이 불편함이 더해진 건데요.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려 79차례 더 운행하고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으로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 93차례 더 운행합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버스 노조를 향해서는 시민을 생각해 현장에 빨리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사측과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낼 때까지 시민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 시진핑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찾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올해 첫 한일 셔틀 외교를 이어갑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작년에 경주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시에 다음에 셔틀 외교는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열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인 만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1박 2일로 짧게 짜였습니다. 도착 당일 오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그리고 만찬까지 숨가쁘게 시간표가 돌아갑니다. 이튿날인 14일엔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 호류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분을 쌓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터라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상들의 대화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론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 등 과거사 문제가 우선 꼽힙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현안 또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중이라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당장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단행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일본 측이 요구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두 나라 갈등엔 거리를 둘 가능성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잡음이 이어지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면서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변론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등 10여 개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 사퇴 약 2주 만에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5시간 가까이 직접 의혹 소명에 나섰지만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9시간여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윤리심판원은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회의 내내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징계시효 3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가 남은 의혹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인 사안으론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70만 원 오찬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천원금 의혹 일부도 징계 사유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명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징계를 완료하겠다는 지도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요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것이고 목요일 의원총회에 상정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60일 안에 재심의를 진행한 뒤 다시 결론을 내려야 해 사안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여당 잡음의 또 다른 한 축이죠. 1억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강 의원과 김 시 의원의 자택 등 7곳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경 시 의원은 지난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곧바로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해 시의회로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이 컴퓨터를 확보한 가운데 최근까지 사용하다 경찰에 압수된 또 다른 컴퓨터도 비슷한 시기 포맷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초 김경 서울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당원으로 모아 당비를 대신 내주고 김민석 총리의 지방선거 경선을 지원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원 가입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저는 문제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 그런 거예요. 서는 자체가. 당시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시의원 측이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를 일주일 간격으로 시의회에 반납했는데 이 가운데 한 대가 포맷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처음 반납된 컴퓨터가 초기화된 것을 확인하고 이후 반납한 컴퓨터는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아예 켜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이 컴퓨터 2대를 압수수색 이튿날 오전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김경 시의원 측이 최근까지 사용하던 컴퓨터 한 대도 확보했는데 여기서는 지난해 10월 8일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1억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뒤 메신저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상황.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컴퓨터를 포렌식해 김 시의원이 종교단체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YTN에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까지 내사에 나서자 의원실 컴퓨터와 보좌진 휴대전화 등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증거 확보 등 강제 수사에 늑장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빨리 진행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또 하나의 자본입니다. 하루가 멀게 쏟아지는 의혹 릴레이 속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중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종일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매일 출근길을 해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번엔 아들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이른바 금수저 병역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낙선자 신분으로 그런 특혜를 도모할 영향력 자체가 없었다며 오히려 자녀들이 미국 국적이 있었음에도 병역 의무를 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미국 국적을 불행사하면서까지 자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차남이 제가 낙선해서 실업자일 때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데 특혜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특혜를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이 후보자 차남과 삼남이 각각 집과 7km, 2.5km 떨어진 장소에서 직주 근접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병역 시기에 맞춰 해당 복무지가 신설됐다는 의혹도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정작 두 아들이 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증명자료는 내지 않고 말만 돌린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과 반칙을 해야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대한 대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선 취지를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각종 의혹에 우선 거리를 두며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의혹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목소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민심에 터잡아서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사전 기싸움도 계속됐습니다. 간사들이 수차례 만나 협의했지만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마저 무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3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소수의 증인만 받겠다고 맞선 거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증인 참고인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린 겁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전체 회의 개최를 두고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어쩌면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됐죠. 오늘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물론 재판부를 상대로도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재판에선 특검 구형, 피고인 최우진 술 등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고도 변론 종결은커녕 특검 구형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서류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게 형사 절차의 원칙이라지만 실제 김 전 장관 측 변론에선 법리 다툼과 관련 없는 감정적 정치적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양보하는 채 하면서 곧장 침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한 작전이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순서나 내용을 다 협의를 했고요.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재판부도 소송 지휘에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졌습니다.
법조계에선 반복되는 주장이나 불필요한 발언을 더 강력히 제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판 진행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이미 장시간 변론을 예고하며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던 상황. 일찍이 기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9일 변론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됐다는 겁니다. 논란을 거쳐 오늘 변론을 끝낼 예정인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판은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오늘 구형량이 결정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통해 비판적 언론사들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선 이 전 장관 측은 누구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그날의 일련의 조치들이 만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모르던 자신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구형량을 내놓은 건 이 전 총리의 혐의가 한 전 총리만큼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결심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중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1일 한 전 총리와 다음 달 10일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9명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당시 육군본부 소속으로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버스를 탔던 준장 7명은 각각 정직 1개월이나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법원 폭동 이후 1년 만인데 전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수주거 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 방해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한 차례 반려했는데 이후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법원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 목사가 최측근들에게 하는 명령이 행동대원격인 인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위대가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도록 미리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과 서부지법 폭동은 관련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우리 강화문에서 집회할 때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 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정기적인 교체 주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전 목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폭동 배후의 정점으로 판단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군과 경찰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 우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래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민간 쪽에서 날려보냈다는데 더 무게를 둔 만큼 조사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합동조사 TF 같은 경우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조사팀은 지난 4일 강화도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에 대한 증거물 확보에 우선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전방지역 특성상 감시 장비가 촘촘한 데다 비교적 최근이어서 북한의 말이 맞는다면 CCTV나 군 감시 자산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파주에서 출발했다는 무인기는 4개월 가까이 지나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무인기가 중국산 무인기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외관이 거의 비슷한데 길이는 1.23m, 날개폭은 2.16m로 군사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동호회 혹은 상업용 드론이라는 겁니다. 전체 모양도 중국에서 보통 동호인들이 쓰는 키트형, 그러니까 조립형 무인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거의 사용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이 날렸다면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한 만큼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살포 주체는 물론 북한에 있는 무인기와 해당 무인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이란 시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셰헤드 알리 하메네이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열린 친정부 집회를 소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 공식 웹사이트와 SNS 계정에 정부 지지자들이 운집한 사진을 올리며 이란 국민이 적들에 맞서 결의와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기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반역자 하수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경고라며 이란 국민은 강인하고 깨어있다면서 지지층을 독려했습니다. 백악관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군사 행동 역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이며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자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면서 이란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성 인터넷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란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테헤란 거리 영상입니다. 시신을 실은 트럭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은 사망자들이 반정부 시위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یکی از افراد رفته بود بالا پشت بون از بالا پشت بون خونش ببینه که چه خبره از اونجا زدنش. 이런 국영방송 영상 외에 해외 언론의 이란 직접 취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며칠째 인터넷도 차단돼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도 드물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CNN은 이란의 외부 세계와의 연결성이 평소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If you're not able to communicate or to call an ambulance or to do anything that, requires communication among one another, then it creates a more dire situation.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 시위 개입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성 인터넷 연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may get the internet going if that's possible. We may speak to Elon because, as you know, he's very good at that kind of thing.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고립 상태인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이란 대사관 앞에는 수천 명이 집결해 이란 국기 대신 옛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LA에선 대형 트럭이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정재계 인사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 방침에 후폭풍이 거센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5% 하락한 98.89를 기록했고 유로화는 0.3% 상승한 1.166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은 3.1% 오른 온스당 4,638.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값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법무부의 연준 수사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ose are pretexts.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이게 워낙 황당한 일이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정재계 인사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수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을 포함해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판 등 전직 연준 의장은 물론이고 헨리 폴슨, 로버트 루빈 등 전직 재무장관들까지 가세했고요. 그레고리 맨큐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까지 모두 13명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 전직 재무장관,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은 입을 모아서 공동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법적 조치가 기소권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제도가 취약한 신흥 시장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기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여야 의원들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존 패터먼 상원 의원은 파월 의장을 사퇴시키거나 임기 조건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몰아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임명해 연준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같은 은행위에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이번 수사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떤 연준 후보자도 상원 인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리사 마카우스키 상원 의원도 연준이 독립성을 잃으면 시장의 안정성과 경제 전체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틸리스 의원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평소 파월을 비판해왔던 공화당 소속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조차 파월 의장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확고한 원칙이라며 파월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연준 건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미국 사법부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혐의가 엄중하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수사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고물가, 고환율, 또 계절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하락했습니다. 2분기 연속 내림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실직한 사람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 2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리 회의를 열고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교원그룹이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가 절차적으로 미비했는데도 책임자들이 승진해 성과급까지 받은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들쑥날쑥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0.9도에 머물면서 어제 아침보다 무려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몰아치며 오히려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고요. 오늘 낮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조금 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하늘이 개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하 0.9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구 4도, 부산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이 한 차례 더 이어지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데 파견 검사 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벌인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가 무기한 청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늘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청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를 절반으로 대폭 줄인 부분이 눈에 띄는 때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 공수청 관련 정부안을 놓고도 내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뒤로하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속전속결 처리했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검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 인력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안이 발표돼 민주당은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금에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 아니냐는 볼멘 소리 속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정 이견을 시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정정했고 정청래 대표도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혼선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혼선, 이 부분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당정이 민주당 내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모두 불식시키고 입법 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부패와 경제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와 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7개를 더해 모두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됩니다. 내부 조직은 기존 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가가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검사, 수사관으로 구분된 기존 검찰과 유사해 검사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전직과 제한 없는 고위직 인사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에 넘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로만 한정됩니다. 검사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됐는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사건 심의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 적격 심사도 강화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안 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호칭도 헌법 조문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3,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처리 사건은 연간 2, 3만 건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엔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섰는데요. 가압류 계좌를 열어봤더니 잔고가 수만 원에 불과한 깡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익 은닉 사실을 알고도 껍데기 정보만 공유하며 사실상 방치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은 2,700억 원. 하지만 실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고작 7만 원뿐이었습니다. 1,000억 원을 청구한 또 다른 법인 계좌도 잔액은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인용받은 가압류 금액은 모두 5,579억 원. 하지만 실제 확인된 계좌 잔고의 합계는 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0.1%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제공한 정보와 실익이 없는 껍데기였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미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의 96%가량이 소비되거나 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성남시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서 직접 기록을 확인하라며 안내한 14건의 추징 보전 자료 역시 당시 검찰이 대출에 보관하고 있어서
접근조차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는 사실상 검찰의 비협조가 대장동 일당에게 자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재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돼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모두 보전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시 측에 보전기록 법원 번호를 알려주며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했다며 성남시가 이로 인해 접근, 복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천 헌금 파동을 포함한 각종 잡음에 흔들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궐선거를 치르고 새롭게 닻을 올렸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신입 최고위원들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이 합류하며 약 한 달 만에 지도부 9명 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되었으니 좌고면하지 않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재선 친명 천준호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의 달인이십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단 하나의 목표, 이재명 정부 성공만 바라보겠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입니다.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은 더 단단히 결속하고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원팀, 원보이스를 거듭 외쳤지만 동시에 새로 입성한 당권파 2명과 함께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원 1인 1표제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과반을 차지한 친정청래 당권파가 체제 굳히기를 시도하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연임 포석이라는 견제 속에 완전체 9명의 결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5년 반 만에 당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일종의 승부수인데 공천헌금 특검을 고리로 한 범보수 연대가 물꼬를 틀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5년 반 동안 유지한 간판을 내리고 당명 교체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변화란 이름으로 지난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인 68%가 당명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공화나 자유, 미래 등 키워드 제안도 여럿 접수됐습니다.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나 대통령 탄핵 같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단골 처방인데 한나라당을 시작점으로 치면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1997년 이후 벌써 6번째 보수당 간판 교체입니다. 당에서도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내란 정당 본질은 바꿀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가리에 불과하다. 당은 일단 이번 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 뒤 설 연휴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을 겨냥한 공천 헌금 특검법 논의를 계기로 범보수 연대설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조국혁신당까지 끌어들이며 특검에 손잡자고 나섰지만 선거 연대에는 일단 손살을 칩니다. 특검법을 가지고 연대를 하는 방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개혁신당과 입장 차이가 조금씩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연대라는 가치까지 함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관측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신호탄이라며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피어오르는 야권 연대론까지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표는 앞서 SNS를 통해 장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야 3당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장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시위대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들이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00억 원대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그린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틀 안에서 북극 영토를 지키겠다며 트럼프의 영토 야욕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나토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는 자신이 나토를 살렸다는 주장을 또 늘어놨는데요. 탈퇴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그린란드가 나토의 보호 아래 북극 영토 방어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현지 시간 12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토 야욕을 거듭 거부한 셈입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 모두가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추켜 세웠습니다. And I believe that Donald Trump is doing the right things for NATO by encouraging us all to spend more, to equalize this what the US is spending. 미국이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토를 살린 건 바로 자신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1일에도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2%에서 5%로 늘렸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나토는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토가 필요할 때 미국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미국은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d love to make a deal with them. It's easier. But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Greenland.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하면 나토는 화가 많이 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과 나토를 유지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물음에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회피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단속국의 30대 여성 총격 사건 뒤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트럼프 시위도 거세지는데요. 트럼프는 정당한 법 집행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총격에 30대 여성 르네 굿이 숨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차량 뒷좌석에 있던 흑인을 진압한 뒤 체포해 현장을 떠납니다. 경적을 울리거나 호루라기를 불며 저항하는 주민들에게도 체포하겠다며 물러나라고 위협합니다. 또 다른 이민 단속 현장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차량 앞에 서 있던 주민을 그대로 밀쳐버립니다. 르네구 사망 뒤에도 해당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 이민자 단속은 계속되고 있고 무장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며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veryone's seen it. The woman was very violent. She's very radical. People can't be treating law enforcement that way. 르네구 총격 사건과 강경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는 뉴욕 등 전국에서 반 트럼프, 반 독재 시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타워 앞에 모여 미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And what makes it even worse is the administration's reaction to it. If they can call her a domestic terrorist, then we're all domestic terrorists, you know? 미 법무부는 지난 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민 단속 요원에게 총격을 당해 다친 남성을 연방 요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 지원에 따른 연방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시위대의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이탈리아인 2명을 포함한 수감자 116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야권 지도자 마리아 마차도는 교황을 아련하고 정치범 석방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긴 연휴를 마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시내 도로도 겉으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Por el momento estamos bien. Tenemos que tener un control entre todos para poder seguir adelante, trabajar más que todo y bueno, lo que pasa es que tenemos que tener.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감자를 추가 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석방된 187명의 추가된 인원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지 인권단체인 포르페날은 명확히 확인된 석방 인원은 24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Alberto Trentini e Mario Burlò sono liberi e torneranno a casa. È una notizia che ci riempie di gioia, che si somma alla felicità che abbiamo provato nelle scorse ore per la liberazione di altri nostri connazionali.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대리 대사급에서 정식 대사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 마리아 마차도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교황청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마차도는 성명을 통해 교황에게 납치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모든 베네수엘라인을 위해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내용은 소방청이 구급차 지정병원 이송을 추진한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나온 방안인데 의사계 반발이 큽니다. 취지가 뭔지, 왜 양측이 엇갈리는 건지 보겠습니다. 소방청안은 중증 응급 상황 땐 구급대가 사전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을 찾느라 헤매지 않고 미리 정해진 곳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 게 낫다는 논리고요. 응급실 뺑뺑이 탓에 관할 지역에 생기는 공백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의사계는 되레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서 반발합니다. 중증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빨리 찾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길이란 얘기죠.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응급실이 더 마비가 되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119와 응급실 의사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뺑뺑이 해결 대책인지 외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배우 진료 인력 확충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가 여전하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동아일보가 정리했습니다. 대기업 10곳 중 9곳은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에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요. 영세사업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 쉽게 말해서 눈치 보여서입니다.
동료의 업무 과중이나 직장 분위기가 걱정돼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거죠.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따로 잘 구하지 않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난임 치료 휴가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컸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모두 쓸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지만 중소기업은 49.2%에 그쳤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사용, 단순히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 뚫는데 1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지만 현행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선 제외돼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만큼 환경에 유해한데도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친환경으로 광고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이러는 사이 물티슈 투기로 인한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로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나오는 협찬물의 80에서 90%가 물티슈라고 하네요.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네, 이런 물티슈를 해외 주요국들은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애매한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확실하게 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네, 물티슈 쓴 뒤에 당연히 절대 변기에 버리시면 안 되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물티슈 사용 최대한 줄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모레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흡연이 폐암 발생 위험 요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담배 소송과 관련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30세에서 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한국 남성의 폐암 발생 예측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눈구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보온용품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정선 만항제에 11.9cm의 적설량이 기록되며 가장 많은 눈이 쌓였고요. 파주 판문점에는 6.7, 서울에도 2.8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젠 눈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일부 충청과 경북 북부,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7도, 대구는 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영하 4도, 광주 5도, 부산 8도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잠시 뒤 YTN 뉴스특보가 이어집니다.